월요일이 되자 윤석은 성민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다. 대구에서 전학을 시켜야 했다. 제대로 다녔다면 중학생이 되었어야 할 성민이는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성민이를 데려간 여자가 벌금을 물고 신생아를 출산한 것으로 속여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탓이었다. 초등학교의 교장은 생각보다 젊었고 여자였다. 그녀는 동행한 사회복지사로부터 성민의 특수한 처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사무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 친절하고 정중했지만 골치 아픈 아이를 맡게 된 것에 마뜩찮은 기색이 엿보였다. 가난한 육체 노동자 행색의 윤석도 교장의 선입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저소득층 집안의 아이. 아빠는 먹고 사느라 엄마는 미쳐서 아이에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게다가 육의 경험까지. 문제가 될 소지를 고루 갖춘 아이였다. 교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이가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어차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바에야 차라리 중학교에 바로 보내는 게 어떠냐고 했다. 나이도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지만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도 요샌 많아서 좀 융통성 있게 처리합니다. 애들은 두뇌가 유연해서 잘 적응을 하거든요. 왜 요즘 외국으로 조기 유학 가는 애들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일단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죠. 교장은 성민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성민아,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2살이나 어린 동생들하고 5학년 계속 다닐래? 아니면 나이에 맞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중학교로 갈래? 성민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사회복지사가 끼어들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요즘 애들 선행학습이다 뭐다 다 하는 실정이라 공교육 과정도 못 따라잡는 애들 거의 없어요. 어때 성민아? 너 대구에서 학원 같은 데 좀 다녔니?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겠죠. 요즘은 안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 교장이 윤석에게 슬쩍 시선을 던진다. 윤석은 그 시선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결정을 내리라는 것인가? 사회복지사와 성민의 시선도 잠시 윤석에게 머문다. 아무래도 그의 결정을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윤석은 도무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학부모 역할은 처음이었다. 교장은 성민에게 묻는다. 성민아, 넌 어떻게 할래? 네 의사가 중요해. 성민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입을 뗐다. 잘 모르겠어요. 윤석은 학교에서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간단한 테스트라도 해줄 줄 알았다. 권위 있게 컴퓨터로 인쇄된 종이를 들이밀며 선택을 강제해 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었다. 법적으로는 윤석이 고집하면 성민은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손에서 땀이 났다. 낯설고 막막할 뿐이었다. 제대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 없는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게다가 윤석은 성민이 명민하고 영특한 아이인지 나눗셈도 제대로 못하는 덜 떨어진 아이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무런 정보나 교감도 없이 자칫하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큰 결정을 당장 내려야 하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보호자였지만 교장이나 사회복지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윤석은 성민의 어깨에 어색하게 손을 올리며 물었다.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윤석을 올려다보는 성민의 눈길에 실망의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성민이 결정을 내렸다. 중학교에 갈래요. 사실 의자하고 책상이 너무 작았어요. 교장이 눈에 띄게 반색을 했다. 당사자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존중을 해야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잘 생각했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습복습 잘하면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교장 옆에 앉아있던 교감이 교장에게 귓속말을 했다. 교장의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다. 교감이 휴대폰을 꺼내며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교감이 들어와 귓속말을 하자 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회의가 있어서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교감 선생님께 들으시죠. 교감의 이야기는 달랐다. 교육청에 문의해본 결과 아이가 어떻게 학교에 들어갔든지 간에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성민은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마저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은 교장실을 나선다. 배고프지 않아?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피자 먹으면 안 돼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제 의중을 내비친다. 너 짜장면 좋아했었어. 짜장면도 좋아해요. 근데 피자가 더 좋아요. 윤석은 피자는 느끼해서 먹을 수가 없는 식성이다. 그는 아파트 상가 1층의 중국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다시 한번 아랫배가 찌르르 아파왔다. 그는 큰맘 먹고 탕수육도 시킨다. 짜장면 2그릇에 탕수육 하나. 그러나 아이는 짜장면만 먹고 탕수육에는 젓가락도 대지 않는다. 그 여자가 피자 많이 사줬니? 아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었어? 너 안 괴롭혔어? 아이가 항의하는 눈빛으로 윤석을 잠깐 노려보다가 시선을 떨군다. 똑같죠 뭐, 다른 엄마들하고. 가끔은 뭐라 그럴 때도 있고. 우울증이었다면서. 우울증이 뭐예요? 하루 종일 말도 없고 짜증 부리고 뭐 그런 거 말이야. 몰라요. 그럴 때야 있었죠. 저야 뭐 주로 학교, 학원에 있었으니까. 남자는 없었어? 남자요? 같이 사는 남자 말이야. 그건 왜 묻는데요? 물으면 안 되니? 경찰 말로는 그 여자 혼자 널 키웠다는데 넌 이상하지 않았어? 남들 다 있는 아빠가 없는데. 죽었댔어요. 나를 갖자마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여자는 뭐 해서 먹고 살았어? 직업이 있었을 것 아니야. 엄마는... 아니... 아차 싶었던지 아이는 입을 다물고 윤석의 눈치를 본다. 괜찮아. 얘기해봐. 간호사였어요. 대학병원에 다녔어요. 간호사라. 근데 저기요. 성민은 아직 윤석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 솔직히 그 경찰 아줌마 말을 아직도 못 믿겠어요. 뭐? 나 정말 유괴된 거 맞아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던 윤석은 시선을 돌려 성민의 눈을 바라본다.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정말이에요. 성민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다. 윤석은 외면하며 말한다. 맞을 거야. 경찰이 유전자 검사를 했다잖아. 유전자. 네 유전자가 우리가 갖고 있던 네 유전자하고 일치한다잖아. 너 유전자 몰라? 몰라요, 몰라.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는 알아요? 모르지.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어. 마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처럼 내 내부마다 있다는, 인간마다 고유하다는 그것에 대해 나도 이전엔 아무 관심도 없었지. 너를 잃은 후에야,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너의 갈색 머리카락을 주워본 후에야 나는 유전자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지. 그게 내 아이를 다시 찾아줄지도 모른다고 믿었지.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네가 내 앞에 앉아있지. 그런데 나는 네가 아주 낯설고 너 역시 그렇겠지. 우리가 네 베네옷에서 찾아낸 머리카락과 네 구강에서 긁어낸 세포에서 나온 유전자가 일치하면 그게 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한다는데,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 왜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을까? 윤석은 감독의 전화를 받았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야간 근무를 비워두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은 성민을 앉혀놓고 말했다. 아빠는 밤에 일을 해야 돼. 네가 엄마를 잘 지켜봐야 한다. 성민은 낮잠을 자고 있는 미라를 흘낏 내려다보았다. 가끔 집을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로 갔는지 말해줄 거야. 버스카드가 없어서 버스는 못 타. 대체로 걸어다니니까 금세 찾을 수 있을 거야.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멀쩡하다. 성민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윤석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표정은 말하고 있었다. 저게 멀쩡한 거예요? 너 때문에, 너를 잃어버리고 충격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곧 나아질 거다. 이제 네가 왔으니까, 우리 성민이가 여기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있어. 컴퓨터 없으면 공부 못해요.
지금은 좀 어렵고 나중에 하나 사줄게. PC방 갈래요. 그럼 엄마는? 나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잠가놓기도 하고. 내가 잠그고 나가면 안 돼요? 안 돼. 엄마 혼자 있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 원래 그렇게 했었다면서요.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가족을 돌봐야 해. 컴퓨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글쎄 그놈의 컴퓨터 소리 좀 그만해. 윤석은 참다 못해 그만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다. 그 서슬에 낮잠을 자던 미라가 깨어나 두리번거린다. 아이 시끄러워. 미라가 성민을 가리키며 말했다. 쟤는 왜 자기 집에 안 가? 응? 성민이야. 우리 성민이라니까. 미라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윤석은 집을 나섰다. 그러면서 성민에게 다시 한번 미라를 부탁했다. 성민은 집안을 계속 정신없이 오가는 미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붙여보았다. 저 아줌마. 미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걷는다. 성민이 이번에는 말을 바꿔본다. 엄마. 미라가 발걸음을 뚝 멈췄다. 귀에 익은 음성이 그녀의 뇌 어딘가를 건드렸을지도 몰랐다. 미라는 그 자리에 푹 주저앉더니 장롱 밑에서 전단지를 꺼냈다. 그러고는 우울한 얼굴로 어렸을 적 성민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성민은 조금 더 용기를 냈다. 저기 돈 좀 주세요. 미라는 물끄러미 성민을 내려다본다. 성민은 조금 더 용기를 내본다. 엄마, 돈 좀 주세요. 미라는 성민이 다가오자 뒤로 물러났다. 나쁜 새끼. 미라가 욕을 했다. 에라이, 이 천하의 나쁜 새끼, 돼지 새끼, 개새끼. 아무 맥락도 없이 욕을 내뱉으며 미라는 성민에게 침을 뱉었다. 퇴.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미라가 아무거나 주워먹는 모습을 보던 성민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밤이 이슥하도록 골목골목을 쏘다녔다. 초등학생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벽돌을 들고 다니는 미친놈이 나타났다고. 말투가 이상했다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것 같다고. 성민이 온 지 채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윤석은 3번이나 경찰서에 불려갔다. 성민에게 벽돌로 머리를 강타당한 초등학생 하나는 후두부 골절로 중상이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 이 미친 자식아. 윤석은 경찰서 유치장에 멍한 얼굴로 앉아있는 성민에게 소리를 질렀다.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성민과는 거의 대화가 사라졌다. 미라의 조현병도 점점 더 심해져만 갈 뿐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그 무렵 윤석은 날마다 자살을 생각했다. 삶의 목적은 이미 사라졌고 의미 같은 건 원래 없었던 것 같았다. 내가 죽으면 어떨까? 그는 텔레비전을 보는 미라에게 물었다. 시끄러워. 미라의 대꾸는 언제나와 같았다. 야간 근무를 하는 공사장에서 그는 자기 목을 매달 무언가를 찾아보기도 했다. 공사장은 목을 매달기에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줄과 보가 흔했고 결행을 방해할 사람도 없었다. 전선줄을 단단하게 철골보에 걸고 매듭을 만든 후 목을 걸면 끝이었다. 그날 밤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철골보에 매달린 차가운 시체로 아침 근무자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경찰이었다. 당신 아내가 산에서 실족사 한 것 같다. 와서 신원을 확인해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영안실에 누워있는 여자는 미라가 맞았다. 성민이 PC방에 가 있는 사이 부엌 쪽 출구에 자물쇠를 부수고 집을 나가 산속을 헤매다 변을 당한 것 같았다. 처가 쪽 식구들이 오랜만에 나타났다. 조문객도 없는 빈소에서 윤석은 장인과 처남에게 행패를 부렸다. 다들 성민이 엄마가 죽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겁니까? 왜 이제야 나타납니까? 왜? 장인은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뭐가 미안하냐고 윤석이 물으니 딸내미를 잘못 가르쳤다고 했다. 그게 윤석을 더 화나게 했다. 장인어른, 성민이 엄마가 뭘 잘못했습니까? 미라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그는 말을 끝맺을 수 없었다. 잘못이 있다면 성민에게 있는 것 같았다. 그 아이가 태어난 것,
낯선 여자에게 유괴를 당하면서도 울지 않은 것. 겨우 데려다 놓았는데도 제 엄마를 돌보지 못한 것. 하지만 차마 그 말을 내뱉을 수 없어 윤석은 입을 다물었다. 처남이 윤석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며 빈소에서 끌고 나갔다. 윤석은 빈소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다.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니 성민도 제 친모가 죽은 줄은 알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장례는 윤석 혼자 치렀다. 미라는 화장을 했고 유골은 유골함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다. 어쩐지 미라는 전단지로 뒤덮인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성민은 발인이 끝난 직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의 초췌한 몰골에 윤석의 서운함은 조금 누거졌다. 어딜 갔다 왔니? 대구예요. 대구는 왜? 죽은 엄마 생각이 나서요. 추모공원이 있거든요. 엄마? 무슨 엄마? 네 엄마는 대구가 아니라 여기서 죽었어. 네가 PC방 간 사이에.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성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윤석을 올려다보았다. 왜 그러느냐니?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내가 유괴되고 싶어서 유괴됐어요?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유괴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유괴범, 그 여자뿐이야. 네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 그 미친년이 우릴 이렇게 만든 거야. 지나간 걸 어떻게 바꿔요? 누가 잘못을 했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살다니. 어떻게? 그 여자는 죽었어. 넌 거기로 돌아갈 수 없어. 넌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석민은 집을 둘러본다. 전단지들이 아직 구석구석 수북한 낡고 곰팡내 나는 집을. 혐오의 눈빛을 감추지 않은 채, 그리고 자기가 느낄 혐오를 윤석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그대로 내비치면서 여긴 너무 싫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자. 윤석의 고향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집과 땅과 작은 창고가 있었다. 성민을 찾느라 농가와 땅은 애초에 모두 팔아버렸고 오직 작은 창고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걸 개조해 집으로 쓸 수 있을 거라 윤석은 생각했다. 아직 친척도 몇 명 남아있다.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어차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요. 맘대로 하세요. 몇 달 후 윤석은 성민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창고 바닥에 난방을 깔고 부엌 설비를 들였다. 무허가 건물이지만 워낙 시골이다 보니 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뒷산의 폐광을 임대해 표고버섯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버섯 농사는 크게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농촌이라 생활비가 워낙 적게 들었고 간단한 식재료는 텃밭에서 구할 수 있어 살림은 도시에서보다는 넉넉한 편이었다. 성민은 중학생이 되었고 곧 고등학교에도 진학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을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2년 후 한 여자가 소형 승용차를 몰고 마을에 나타났다. 윤석의 창고 앞에 도착한 여자는 차에서 내려 윤석이 폐광에서 내려올 때까지 평상에 앉아 기다렸다. 아직 귓가에 솜털이 보송하고 볼에는 여드름 자국이 남아있는 앳된 얼굴이었다. 누구더라? 눈에 익은데. 보람이에요. 이보람. 요 아래 마성리 살던. 성민이가 집을 떠날 무렵 같이 사라졌던 아이였다. 부모 없이 보람이를 키우던 조부모들이 눈물바람을 하며 찾아와 손녀딸을 찾아내라고 몇 달 동안 윤석을 괴롭혔었다. 결국에는 그들도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는 윤석을 찾아오지 않았다. 여기는 웬일이야? 성민이는 어쩌고? 실은 성민이 찾으러 왔어요. 혹시 여기 안 왔나 해서요. 떠난 뒤로 소식 들은 적 없다. 보람은 할 말이 있는 듯 하이힐 뒤축으로 마당을 긁으며 미적거린다. 난 다시 올라가 봐야 하는데. 보람은 그제서야 말을 꺼낸다. 돈을 가져갔어요. 성민이가요. 제가 모은 돈 다. 여자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 큰 돈이니? 저한테는요. 얼마나? 500이요. 이해가 안 돼요. 성민이가 왜 그랬는지.
인간은 원래 이해가 안 되는 족속이다. 윤석이 여자애를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다. 이자는 못 준다. 원금만 받아. 윤석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섯을 팔아 모은 돈을 장롱에서 꺼냈다. 500이면 저 어린 여자애에게는 얼마나 큰 돈일 것인가. 그는 돈 뭉치를 꺼내 천천히 셌다. 500만 원이 정확한지 거듭 확인한 후 잠깐 갈등하다가 30만 원을 더 얹어 봉투에 넣었다. 윤석이 다시 나가보니 여자애는 없었다. 타고 왔던 승용차도 보이지 않았다. 평상 위에는 차량용 베이비시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것 같은 갓난아이가 그의 얼굴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 옷섭에 분홍색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다. 성민이 아이예요. 성민이는 떠나고 저도 키울 능력이 없어 맡기고 갑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는 오른손을 내밀어 아이의 작은 손을 쥐었다. 아이는 문득 울음을 그치고는 그를 말똥말똥 올려다보았다. 그는 왼손도 마저 내밀어 아이의 오른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위아래로 흔들었다. 아이가 간지러운 듯 발을 꼼지락거리며 좋아했다. 아이의 양손을 놓지 않은 채 그는 오래도록 평상 위에 앉아 그에게 찾아온 작은 생명을 응시했다.